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민생,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올립니다. 예, 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또 우리 참 스마트인도 오셨고. 오늘은 달라졌어, 오늘은. 아니, 참 스마트인은 진성규로 말하는. 참 사과인. 정청래 의원 얼굴이 지금 헬스케졌네요, 지금. 헬스케질만 하죠. 인정해야지. 참 헬스긴. 근데 진짜 우리 개청수가 열일했죠, 솔직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개청수의 좀 무모함에.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뭔가 긁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저분은 내가 봤을 때 이진영이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꼭 필요인. 필수인. 아니에요. 참 필수인. 자, 오늘 또 이상한 또 어마어마한 또 사고를 쳐가지고 좋은 쪽에서 그것도 이따가 소개 좀 해드리고요. 자, 시작할게요. 그래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의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정원 시사타파 TV PD님 나와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아마 명절 때 아마 팟캐스트로는 나가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를 유일하게 제가 출연하는 새날 TV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대 참 필요인. 겸손히. 아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검찰청 앞에 검찰개혁 집회도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순신 장군 같아. 딱 선글라스 끼고. 뭐라고. 그거 있잖아. 제가 트는 영상에 왜. 제가 할게요. 네. 검찰개혁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야, 12척의 배로 그냥 외구를 막아서. 오늘 왜 그러세요, 다들. 자, 어서 오시고요. 2주에 한 번씩 출연하니까 이정원 안 나오면 방송이 좀 조회수가 떨어져, 확실히. 예. 인간 좀 비급해. 다음 주도 나와. 진성준 의원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에 자, 이렇게 제휴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 2주 만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성준입니다. 이 시대의 참 스마트인. 이상하게 무슨 말을 해도 스마트하게 보여. 예. 착시 효과죠? 좀 지적으로 보이죠. 느낌이 네. 그래. 느낌. 네, 지적으로 보이고 저는 좀 지적처럼 보이고. 저 안경 써서 그렇습니다. 안경 쓰세요. 안경? 지적으로 보여요. 예. 안경 혹시 남은 거 있어요? 얼굴이 커서 안 어울려요 이제. 선글라스만 어울려. 전에 보니까 민병덕 의원께서 안경을 끼시던데 보니까 알이 없는 것이더라고. 당신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방송의 타이틀 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사과인. 참 참회인. 그만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인들이 사과 너무 많이 하는 거 싫더라. 왜냐면 그게 다 인정하는 꼴이 돼갖고 사과는 딱 짧고 굵게 끝내야 돼. 너무 사과가 많아 지금. 제가 여러분, 타이밍이 좀 늦어서. 예, 제가 오늘 시작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4,300명 보고 계시는데 제가 꼭 까먹어요. 여기 나오면 막판에 생각나는데 오늘은 제가 2주 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네 분과 함께 환영의 의미로 슈퍼챗 릴레이를 우리 아이고, 새날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특집 슈퍼챗 릴레이 그러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팟캐스트로는 설날 밥상에 나가니까요. 네. 이게 고향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파력이 좀 높은 방송일 가능성이 높아서 감안해 주시고 자 진성준 의원까지 나오셨고요. 이제 이 네 명이 또 저는 어벤져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성을 따라가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내 생각부터 달려볼게요. 오늘은 청래 생각이 아니라 청래 사과. 한번 해보세요. 네. 드러나 볼게요. 청내 생각이 너무 길다는 항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줄여주세요. 네. 사과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네. 본의 아니게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또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대선 때 두통거리라든가 이 좀 그런 것을 골칫거리를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 여러분들께도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좀 송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옆에 우리 진성준 의원도 있지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뭐냐면 얼마나 고생이 많냐 힘내라 이런 전화도 많이 받는데 오히려 되려 제가 걱정거리를 끼쳐드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몇 분한테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지금 어제 우리 그 불교 발전을 위한 전통문화 특위에서 법 개정안을 6개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해서 그동안 국가가 이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었는데 그 법을 개정안을 냈어요. 그 개정안이 이제 조속히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매표소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좀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이제 가닥이 잡혀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돼서 저한테 이제 쪽지나 비밀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청래 사과 드립니다. 혹시 종교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불교로 귀의하세요. 제가 원래 불교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네네. 왜 지금은 종교가 뭐예요? 지금은 교회 다녀요. 종교 또 하나님이네 그러면. 아니 이번에 저 부산에 계신 조계종 종정을 만나셔가지고 네. 호도 받아오셨다면서요. 네네. 지산? 네. 지산이요?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요. 본명은 아니고 호입니까? 홈니다. 근데 네. 이제 불교계에서 우리가 총무원장님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위에 정신적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종정이거든요. 원수. 그렇죠. 그래서 보통 종정 큰 스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종정 예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각하 뭐 이런 것처럼. 교황 예하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종정 예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예. 종정 예하께서 그때 이제 뵈러 갔는데 이제 맞이해 주시고 저한테 지산, 지혜로운 산이 되라. 그래서 호를 그게 주셨죠.
지혜로울 지자인가요? 네, 지혜로울 진짜. 그칠지가 아니고. 그치가 아니고. 저는 사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불교계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 문화재 관람료 이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에 거뒀던 것이니까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도 이제 이런 얘기 다 안 했는데 좀 이제 돌파구가 보이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문화재는 국가가 문화재라고 지정을 해줘야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배우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문화재가요. 사철 문화재가 60~70%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도 제가 가봤는데 이번에 예.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요. 인원도 들고. 예. 근데 그 부분을 그냥 그 문화재 관람료 받아서 해결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거예요. 불교계에 다 떠맡겨두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시켰고. 네. 국가가 지정했을 때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 국가가 그것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를 역대 정부에서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것을 좀 해결하자. 좀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편하게 예. 절도 가고 산에 가고 또 스님들도 욕 안 먹고 관리를 국가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예. 그렇게 좀 예, 잘 해결해 예, 볼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갈등적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옆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게 저도 그게 동감. 선거이다 보니까 좀 끌려가는 맛이 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진정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고 가서 협상을 했다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냥 문제에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을 제명을 하면 그냥 이 일이 끝날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은 정청래 의원이 나간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 빌미로 본인들의 여태까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실 투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불교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했던 거는 수많은 분들 정청래 의원님도 말리셨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의도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거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악영향이 갈 것 같은 행동을 내 스스로가 조심하고 했다. 이번은 시민들이 나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좀 내줘야지 민주당이 앞으로 불교와의 협상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라.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했죠. 그래서 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그런 드리면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불교계에도 죄송하고 또 이걸로 또 심려를 모든 끼쳐드린 불교가 아니라 일부 정치 승려들의 문제예요.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제 역할을 예. 잘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정치에서는요, 그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꼭 필요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또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사과 막 자주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최대한 이재명 후보한테 피해 안 가려고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예. 평소 같았으면 절대 사과 안 하실 성격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정청래가 멋있었어요. 예, 결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김건희 씨 전화 녹취 파일 이 이슈가 한 2주 지금 갔잖아요. 근데 저 옛날부터 우리 개총수가 터뜨릴 게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때 사진 보여준 것도 그때 찍은 사진인 거죠. 그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부적절할 어, 것 같고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게 막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했을 때 우리끼리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요거는 결국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프레임 싸움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쪽 프레임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라는 프레임이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최초에 좀 기대치가 많이 컸다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막말이 쏟아질까 하는 그 기대치에 이쪽 분들은 살짝 좀 기대치 못 미쳤다고 느꼈던 거고 저쪽에서는 엄청 벌벌 떨고 있다가 별거 없네가 되는데 별거 없네 프레임이 좀 먹혔다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 방송을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원래 우리 개총수가 좀 깊숙이 개입해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이명수 기자가 공동 취재를 했고요. 어. 6개월 동안 공동 취재를 하는 과정에
수많은 뭐 서로 싸움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심지어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딴 게 아니라 교통 정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계속 취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 파일을 확보한 데서는 이거를 10월 달에 먼저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꾹꾹 참으면서 이거는 무조건 최대한 많이 취재를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을 확보한 데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사실 단독 욕심이 나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도 이거를 이명수 기자와 계속 6개월 동안 취재를 했지만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중파에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나갈 때까지 한결같았어요. 근데 MBC 스트레이트 방송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짧았고 첫째. 그러니까 1, 2부로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일부로 후속 보도까지 한 번에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편성을 한 22분으로 처음에 했다가 거기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당한 이후에 칼질을 한 3, 4분일 당하다 보니까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해명하는 쪽에 어떤 뉘앙스에 여러 가지 김건희의 녹취가 나가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지층이 볼 때는 이미 김건희 씨는 줄리, 라마다 르네상스 이거에 대한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는 각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줄리 맞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감흥이 없는 거였어요. 그 프로는. 근데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니 잠깐만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는 문제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나죠. 이를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무속 주술과 관련된 문제도 자기는 뭐 도사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의 후속 취재들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무속과 이렇게 깊이 결부되어 있는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를테면 스트레이트에서 나오든지 했어야 되죠. 또 그게 그런 취재가 다 안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 이틀 계속 나갔었어요. 그들에게 비판적인 언론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이제 그거 죽일 테니까 두고 봐라. 죽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얼마나 문제적인 발언인지 그야말로 비판적인 언론에 목을 졸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 넣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이 이거 영부인 후보가 그렇죠.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방송을 저희가 오늘 650만 원 주고 엄청난 비싼 돈으로 저희가 시사타파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이트 보도를 봤다는 분들이 84%가 나왔어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이 악영향 그러니까 후보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이냐에 대한 응답은 40%나 나왔어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35%가 있었고 그렇지만 봤던 사람들은 이미 주술, 무당 이거는 머리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외국 언론들이나 볼 때 그런 기사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사과를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조차 못 잡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슈가 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잠잠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 녹취가 터졌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지는 저쪽은 그것 때문에 청결집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장 갔을 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는 모든 리스크에 포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투표장 갔을 때 또 윤석열을 못 찍게 만드는 요소는 결정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될 것 이렇게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 나가서 미리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전격적으로 방송을 했어야지. 며칠 전에 풀렸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VS 가능한 것이 유럽 체코 여행 있잖아요. 그건 뭐 네.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동안 인정 안 했잖아요. 네. 그걸 딱 보여주는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편집하지 못한 것이 좀 그랬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제일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진성준 의원이 동의할 거예요 아마.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 때는 우리가 저거 무슨 대국민 사과야 대남편 사과지 이렇게 해서
사과가 오히려 역효과, 역풍이 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공보단에서 입장 없음으로 미리 정했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나도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건 최순실이네. 제2의 최순실인가. 네. 이렇게 딱 나가서 일보가 그걸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아침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되더라고요. 이 공보단에서 입장 없음으로 정했다는데 내가 또 툭 튀어나와서 하면 또 그런 거 아닌가? 저조차도. 그래서 밤 11시 페이스북을 못 썼습니다, 제가. 네. 네.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최순실이 컴백인가 썼는데 이미 늦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별거 없네 하니까 별거가 없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 걸로 네. 이걸 해석하지 말자. 뭐냐. 위기상을 느낀 거예요. 보수층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결집한 겁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송이 잘못됐거나 별거 없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만큼 역으로 저쪽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서 팍 결집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자가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VS의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적어도 MBC가 그것을 보도하겠다고 할 때에는 그 발언이 갖고 있는 의미 정도는 해설해 줬어야 된다. 네? 뭐 후속 취재는 관두고라도 네네. 이런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다라든지 또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발언이다라든지 네네. 그 의미를 해설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해설도 없이 그냥 소개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그 녹취록 발언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웠죠. 네네, 맞아요. 예,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때 우리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고 윤석열과 한참 격차를 벌일 때였어요. 그래서 선거 캠프가 전체적으로 몸보신 모드에 들어갔던 네네. 때였어요. 우리가 먼저 설치지 말자. 국민들이 알아서 다 판단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막 큰일 날 소리를 했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 좀 자제하자 이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네. 정청래 의원님 지적처럼 네. 패착이었죠. 그게 이제 그날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방송이 되자마자 민주당은 입 닫고 있다 같은 기사가 막 보도되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다, 별거 없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 갖췄는데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권 능력을 갖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네거티브로 안 가겠다는 로키 전략으로 쭉 가다가 결국 대선이라고 하는 게 로키로만 절대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깨닫게 된 바로 그 지점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는 좀 품위 있게 가고 네. 이 대변인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개총수가 흔히 하는 말로 개싸움. 그거는 이제 대변인 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보단에서 기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변인도 오전까지 아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문제였고 뼈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지 말자. 글쎄. 그래서 저쪽에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파일 이걸 꺼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개싸움판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걔네들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은 선거 한 일주일 전에 터뜨리려고 여기저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네. 투표 한 15일 전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카드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어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욕했구나 이런 얘기가. 그걸 보고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 그거 하나는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 리스크는 또 줄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네. 지금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매일 여론조사 보면은 다 합쳐 보면은 한 2, 3%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아까 말한 그 개국본에서 한 주체가 시사타파 TV에서 한 거죠.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시사타파 TV에서.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네, 여론조사 시사타파 TV에서 저희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표본은 1000명으로 해서 역시 언론사. 예, 가상 전화번호 90% 그리고 유선 전화 10% 이게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했고 뭐 저희가 좀 질문지를 딴 데보다는 좀 공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37.5, 국민의힘은 43.8. 질문은 만약 내일 대통령 선거 일어나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9.8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3, 국민의힘이 42.2. 오히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 결과는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 24일, 25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러네요. 네네. 그래갖고 네. 따끈따끈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딴 데는 맨날 정권 교체를 원하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재명 후보의 정권 재창출 후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넣었더니 이재명 후보의 정권 재창출은 39.8%,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는 52.3%.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7.9%. 뭐 그리고 후보자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당선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2.1, 국민의힘 윤석열이 49%,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여론조사였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 가족 검증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3.9%, 대체로 필요하다가 29.2%로 많은 선거 유권자들을 볼 때는 배우자의 검증도 필요하다가 73.1%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관해서는 김건희 씨 기자와의 녹음 파일 보도 내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가 84%,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했다가 1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두 가지만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MBC 통화 녹취 보도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가 39.3%,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가 35.38%, 이게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가 18.2%, 이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념 성향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이념 성향은 어땠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분들, 진보적인 편이다가 22.5%, 중도적인 편이다가 43.3%, 보수적인 편이다가 27.9%.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층들이 직결을 하면서 더 여론조사에 5% 인정. 이상 더 응답을 하는 확률이 있었고, 이번에는 좀 그나마 우리가 중도의 표본이 많이 포함돼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동응답이었죠. 가상전화 번호 자동응답. 저게 이제 중도라고 표현했던 40% 있잖아요. 그 자기 성향을 밝히지 않았죠. 40%를 100%로 본다면 그렇죠. 한 60, 70%는 보수. 보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동응답인데다가 지금 여론조사 한 시간대는 대에 어떻게 돼요? 아마 9시부터 해가지고 6시 정도에 끝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이게 사실 어떤 대선 여론조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46%를 얻은 적도 있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실제로 어떻게 나왔죠? 4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특정 진영 사람들이 사기를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비중을 정확히 진보 보수로 나눌 수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대면서 20대라고 답하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특히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그런 속임수가 좀 심한데 어쨌건 지금 저쪽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쪽이 그 결집을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분석하자면. 근데 아까 말한 데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종훈 PD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 영부인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영부인 관련해서 데미지가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아주경제랑 한길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윤석열을 찍고자 하나 본인 리스크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부인 박사는 좀 찍기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배려해야 될 요소 중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똑똑하냐 안 하냐 뭐 민주당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요소밖에 없겠지만 윤석열은 부인이라는 찍기가 좀 윤석열을 좋아하더라도 찍기가 저어되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거예요. 네. 김혜경 33.1, 윤석열 20, 그러니까 김건희 27.1, 김미경 19.1 네. 이렇게 지금 영부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윤석열한테는 계속 대선 끝날 때까지는 장애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덫이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 이 여론조사 자체가 또 밴드웨건 효과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대세가 저긴가 보다. 저 사람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또 더 응답하고 또 그리로 찍고 이런 것이 걱정이어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이재명 후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처방전을 내리면 제가 이제 당이나 이런 데서 한 뭐 심층 분석 이런 걸 쭉 이렇게 봤어요. 진성준 의원도 이제 봤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5%가 이재명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대선에 임박하면 다 이 중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하죠. 근데 중도로만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는 거죠. 적극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 다 붙지 않았다라는 거고. 요즘에 호남 지지율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또. 네. 그래서 저의 처방은 이런 거예요. 한 마리 말만 타고 뛰지 말자. 여러 마리 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지지층 뭐 이런 전통적인 우호 지지층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물러나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전략 단위에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는데 우리가 연초에 10% 이상 뭐 앞서고 뭐 이러면서 사실 또 순간 이완이 됐던 거 아닌가. 그 안정적 관리 모드를 취했다니까요. 네. 그 지난번에 지금, 예. 의원총회에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본부장이 현재 지지율 추세를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초박빙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기조 그러니까 중도 강화 노선을 계속하고 네. 또 포지티브한 이슈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전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 안정적인 관리 모드였죠. 네. 그런 것이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고 중대한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정권 교체 비율이 점점 좀 높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진앙지가 서울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경기도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실제로 20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보고 쭉 했는데 혹하는 게 뭐냐면 LTV 90% 있잖아요.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해 준다. 1억만 있으면 된다. 네. 부모로부터 5천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다. 그 5천은 있으면 10억 집을 어쨌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저리로 갚아나가면 된다. 요게 20대, 30대한테는 상당히 지금 이게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설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들은 어쨌든 임기 내에 한 번은 당첨되게 하겠다. 그리고 공급 물량의 30%는 그 계층에게 쏟아붓겠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을 내놓으면서 작지만 확실하게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 쭉 내놨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후보도 계속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거대 담론적 이슈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 임하면서 당신의 제1 공약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1번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은 기본소득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약속해 왔어요. 가령 농민 기본소득, 네. 청년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뭐 또 아동수당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청소년 기본소득으로까지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소득 공약들을 다 정리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에 이르는 로드맵을 정리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에게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꺼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본소득이 단순히 국민에게 무슨 현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의 최저 생활만큼은 보장해야 되겠다. 내셔널 미니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동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가치와 비전,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재원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 보유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적당한 워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토지 배당을 해야 된다. 토지 이익 배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이런 큰 굵은 큰 비전을 내놓고 우리 국민에게 호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두 분 정치인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한다는 공약은 지금 안 먹힙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당장 사람들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은 11월 달부터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 왜 안 주냐.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정치권이 정치고 나발이가 어디냐 이런 진짜 광주의 지지율이 왜 빠졌나 했더니 20대 지지율 20대부터 해갖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영업을 못하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은 저는 무조건 영업 제한 시간의 연장 3주에 의한 수도권의 지지율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간다고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사면 안 된다고 분위기가 이미 잡혔어요. 이 영업 제한에 의해서 자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답답하고 왜 부처 맞으라고 맞을 건 다 맞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금 영업 제한 시간 안 풀어주고 일률적으로 9시로 하냐.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불만들 이거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개총수랑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 전달했습니다. 음. 캠프 후보 비서실에 뭐냐면 개총수가 똑똑하더라고요. 보기보다. 천재예요, 천재. 보기보다 똑똑해.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님 뭐 이러면서 와, 이 대람이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방역수칙 좀 강화해서 시간이 9시로 단축되면서 알바도 못해. 20대 30대 초반의 알바들이 자리를 다 잘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술집이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거기는 9시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 무자르듯이 왜 다 잘라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다라고 코렉트한 충고를 하더라고 저한테. 인정. 그래서 그거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장 그것이 풀리든 안 풀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이건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마스크 벗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마스크 쓰고 하는 데는 영업시간도 연장하고 그래서 알바 자리 좀 늘리고 당장 급한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윤석열도 대통령 된 다음에 뭐 하겠다는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돌아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 그 말씀을 전달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죠. 첫째로는 3차 부스터샷을 맞은 국민에게는 맞아요 했어요. 제한을 두지 말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언제 얘기했죠 그거? 정부에. 이틀 전에 했어요. 그럼 바로 먹혔나? 그렇게 제안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 손실보상 뭐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자. 그렇죠. 지금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기 응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부가 14조 원 추경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 증액시키지 못한 건 참 한입니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라도 증액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14조가 아니라 41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민주당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손실보상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사람이라는 게 당장 어려워도 맞아요. 앞으로 전개될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살아내요. 그 첫 번째인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이제 정부가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확진자 숫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이제 병상 문제 이야기하거든요. 병상이 넘쳐버리면 방역 지금 오미크론이 오늘 13,000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오미크론은 3차 맞은 사람들한테는
중증도나 예. 치명률이 치명률.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숫자에 끌려갈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차피 이거 방역 거리두기 조정하는 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설 지나고 나면 바로 또 뭔가를 대책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총수 말이 100%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방역 전략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명률의 문제, 중증률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 50% 가량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았고 앞으로 더 맞을 것이고 또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와서 투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심각한 중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저 방역 전문가들의 저 판단에 의하면 평가에 의하면 독감보다는 조금 셀 수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맞아요. 예전에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한 독감 정도로 간주하고 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방역 전문가들이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한번 따로는 경로로 막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해봤거든요. 다 맞다 그래. 지금 개총수 이야기를. 맞아요. 자 일단 이 이야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치고요. 그 수요일 날이었죠. 그 민주당 이낙연계 정치인들이 원팀 가자.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단결하자. 갈등과 완금은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뭐 나쁘지 않은 메시지 아닙니까? 아주 잘했어요. 좋은 거죠. 네. 잘했죠. 매우 잘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만나서 뭐 차를 마시고 원팀 해도 그 형식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글쎄,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은 의원들 사이에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재집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지지자들은 어떨 것인가? 이낙연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낙연 후보가 원팀 정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 직접 결합하고 지지 유세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인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네. 대선의 하루는 평상시에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성남 시장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상처가 치료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지지했던 32명인가요? 국회의원들이 또 잘 메시지를 냈고 저는 설 앞두고 좀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안 다니셨어요? 몰래 다녔지. 비공개로. 예.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잠은 절에 가서 자고. 절에서 예. 거기 이제 그 있어요 다. 그래서 아니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절에 갔을 때마다 108배는 하고. 아니 이제 다니면서 무조건 절에 가고 이제 절에서 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스님들 만나보면 또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오히려 불교 쪽 선거운동을 정청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계속 이제 제안이 있어요. 가서 꼭, 의원님은 지지층 결집시켜야 돼. 꼭 대웅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108배는 꼭 하십시오. 아 108배. 해봤어? 108배 제가 20대 총선 때 떨어질 때 했잖아. 후보 단위로 하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 실제로요. 제가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수요일 날 특정 민주당 국회의원을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직접 비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 페이스북에 양쪽에 사진이 있어.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 사진인데 이재명 후보 사진을 반을 잘라버리고 이낙연 후보만 나오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홍영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후보들이 말은 뭐 어떤 분은 선대위의 중요한 직책도 맡고 뭔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페이스북에 보면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게 막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그쪽 분들이 이렇게 원팀 가자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행동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행동이지. 자기 지역 내려가서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분들 빼고도 진성준 뭐 정청래 포함
대선에서의 득표율로 나는 공천을 반영을 진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덜덜. 내가 얻은 지역 표보다 이재명 후보 표가 덜 나왔으면 무조건 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저는 요번에 이제 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마포를 괜찮거든. 이낙연 아니, 후보 경청래 득표율보다 더 적으면 책임을 묻는다고. 아니 봐요. 2012년도에 제가 18,500표 차로 이겼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 졌을 때 예. 21,282표 차로 이겼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이겼죠. 문재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우리 마포리 1등이었어요. 예. 우리가 41% 나왔잖아요. 48%인가 7%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님 얘기 잠깐 적극 찬성입니다. 했는데 이거 좀 분석을 제가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낙연 후보님과 그 함께 도와줬던 국회의원 여러분들 한 30여 분들은 얼마든지 당연히 정권 재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세해야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우리 푸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낙연의 딜레마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실상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지자들을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이낙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머지 30여 분의 의원들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들은 이 의원님들이 나서서 설득을 못하면 이분들은 진정 코어 지지층이라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낙연 지지하였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낙연 후보는 직접 나섰는데 지지자들은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더 위신이 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낙연계가 또 다시 한번 이재명 나서야죠. 이게 사실 처음이에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단결하자가 단체가 말한 건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말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낙연 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뒤에 뭐 차도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나서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자신들의 뭐랄까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도 최대한 리스크 줄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건 우리가 좀 더 확대시켜야 될 얘기 같은데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하고 그 종로 안성 상당 그러니까 지역구 무공천 지금 무공천하겠다 요구하고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상당히 큰 결단이죠. 네. 사실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대의에서는 뭐 86 정치인들이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가자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까지 나갈 때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86이면 다 나가 이런 건 아닐 거고 86인데 뭔가 너무 기득권인 사람들은 좀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아젠다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단 안 받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당황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야, 니들 진정성 없잖아 하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정치적 전망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원외에서 자기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뛰겠다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가시밭길을 걷겠다, 자갈밭을 갈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당내에 이른바 586 정치인, 저도 이제 586의 하나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586 정치인의 한 사람인데 586이 아니잖아요. 586이 아니고 뭡니까 한 그럼? 번도 껴준 적이 없잖아요. 저는. 거의 586. 아니 86 중에 아주 비주류라서 마치 의원님 물 여기 있어요. 86의 이재명 아니에요? 아니 저도 586이라고 얘기된 바는 없어요 주로. 그런데 그냥 연령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보면 586이라고 하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86이 과연 정치에 입문한 뒤로 그 586에 스스로 자임했거나 또는 시대가 부여했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도 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성찰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 대표가 또는
또 뭐 유력 정치인이 586 정치인들 결단해라.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해도 별 감흥이 없죠. 그렇죠. 네.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내가 앞으로 더 정치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이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판단 결단으로 결정해야 될 그러니까, 바인데 저쪽에서 건 뭐 86 무능 프레임은 저쪽이 건 프레임이고 네네. 이쪽에서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이미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에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서울시장 선언했습니다. 도전하시면서.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586 정치인의 대표 인사들이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야인이죠. 예, 야인으로서 통일운동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정계 복귀가 간혹 점쳐지고 뭐 예상되는 보도들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본인이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인영 의원은 지금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슨 총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막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정치권 내 또 정당 내의 인적 쇄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할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한 사람은 가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선거 제도를 아예 바꾸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혹은 비례대표 지역구를 절반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해서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15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586 용퇴론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렇게 제대로 바꾸면 586 용태가 되나요?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에 더 많은 청년이나 여성이나 꼭 586이 아닌 다른 세대들도 포진시킬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국민들이 또 하나는 얘기하세요. 예, 요 얘기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도적 방안은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뭐 당선되고 연임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돼요? 삼선 연임 금지. 연임 금지 3선까지는 가능해요. 네. 3선 연임 초과 금지. 네, 초과 금지. 네, 초과 금지. 이것을 당헌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선거법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21대 국회 들어서요. 사실은 시군구, 구청장, 시장은 3선하면 못하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리사선, 내리우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제가 법을 냈어요, 사실은. 아, 욕먹을 각오로. 이미 내셨어요? 이미 냈어요. 뭐냐면 예. 두 가지예요. 그러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3선 연임을 풀든가 국회의원도 그걸 적용하든가 예.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법을 내놨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3번 이상 못한다고 국회의원도? 그렇지. 그거를 왜 소리 소문 없이 내셨어요? 그때 크게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를테면 나발을 불면서 냈어야지. 그러니까 내신 줄 몰랐네. 직접적으로 낸 건 뭐냐면 3선 연임 초과 금지 기초단체장 그걸 풀어라. 거기를 풀어라. 그게 싫으면 국회의원도 그러면 거기에 적용하자 이런 거예요. 제 법이. 뭔 법을 그렇게 냅니까? 아니, 네. 그러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항이 좀 덜할까. 네. 법안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풀든가 아니면 그것도 같이 국회의원도 적용하든가 이거예요. 한번 국회 논쟁해 보자. 그럼 대부분이 풀자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대선 아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된다고 된 소리를 맞음으로써 촉발되는 일종의 여기까지 오는 그런 아젠다여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국민의힘도 변화시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빛이 바란 채로 그냥 막 정권교체 여론에 막 휩쓸려 가지고 투표하게 만들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뭐 최선이 아닐 수 있지만 솔직히 그 프레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최악의 어떤 정치 집단이고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차악이 되고 이런 구도가 있잖아요. 이 구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아젠다가 그냥 하루짜리 이슈로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 당의 언급을 자제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직전에 연합뉴스 TV에 가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상대 패널인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필요한 일이다.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심각하게 논의하고 주요한 정치 쇄신의 아젠다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잘 발표했고요. 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보다는 우리는 찬반이 있겠지만 대중의 인식과의 싸움이잖아요. 대선이. 그렇다 보면 사실은 무공천 있잖아요. 이게 대중적 파급력은 더 큰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종로나 이런 데를 안 하잖아요. 안성이나 안 하잖아요. 네. 저기는 그럼 거의 단독 후보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이 대비감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한 것은 나름대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이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근데 너두고만도 이렇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의미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할 사람은 전격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갑툭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법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성준은 당황스러운 질문 내가 하나 할게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야지. 큰일 났네. 저는 찬반을 한번 논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공약으로도 예. 정치 국회의원 입각시키지 않겠다. 임명직. 네. 음.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이 장관에 가잖아요. 의원내각제하고. 그러면 그동안 그 지역권은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 진짜. 그 지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뽑았지 장관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을 만약에 4년 내내 한다. 그럼 그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게 맞냐 하는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설령 국회의원을 그러면 장관을 하고 싶으면 예.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하고 장관을 내려놓고 시켜야 해라. 하는 게 아니냐. 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논쟁적 요소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인사청문 제도를 좀 바꿔야지 그거가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 그 저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이신데 그 취지에는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하지만 그 동안에 그 관료조직. 장관들을 경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네.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 길어지는 건 좀 네. 그렇고 문제는 이것도 사실상 이재명표 정치 개혁이에요. 그 이재명 후보는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제 당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아젠다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있겠지만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갔던 정치 불신 세력들한테 이재명은 진짜 한다.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주려면 아까 개정수 이야기했듯이 당장 국회에서부터 뭔 일을 해라. 그게 대선 선거운동 아니고 뭐예요. 맞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정치화법으로 대선 기간에는 뭘 하니 뭐 선거운동이나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더 큰 힘이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배지를 포기하더라도 국민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다음 배지도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힘없는 권력에게는 누가 다시 권력을 주겠어요. 사실 다음 달 되면은 벌써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어느 그 심층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요. 21대 총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40%가 떠났더라고요. 그러면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 어쨌든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에게 당장 뭘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요게 이제 핵심 지지층 개혁 아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중도 쪽으로만 가면 그것만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이분들 있잖아요. 그걸 못해서 실망했던 180도 줬는데 뭐 했냐 이거거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고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다는 아니더라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저는 하나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손실보상금부터 통과시키세요. 진짜로.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듣고 싶어도 설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 근데 네. 지금 또 어디로 갔어 이게. 아니 그런데 왜 안 돼요? 그걸 다 인정하는데 왜 안 돼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증액하겠다라고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헌법 규정을 근거로 부총리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있어도 어쨌든 정부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게 우리 헌법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와의 합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버티는 데에는 그 뭐 헌법적 권한을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지 않느냐. 야당이 반대하는데 지금 오히려 저 반대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호재죠. 라고 하면서 그걸 이유로 증액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요. 그러니 저희들이 180석씩 막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 이걸 연담 요구하세요.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거 다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만나서 그런 결심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지고지선인 것처럼 우리 국민에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국회에서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가 더 우선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성준 잠깐만. 의원님, 제가 요 한마디만 할게요. 정말 맞는 말인데 많은 분들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80석이 홍남기 부총리 하나 어떻게 못 해갖고 놀아나냐.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의원님 그런 법들 홍남기가 버티면 안 된다. 다 이해를 하지만 뭐하러 180석 줬냐. 마음에 안 들면 장관 하나 해임해갖고 날려라.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홍남기 지지자들이 부총리가 네. 경제적인 다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낸 게 있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 같은 거 경제 지표 같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국민들은요.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지. 저번에 130석일 때 4+1 그게 180석의 원동력이었거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없어 보여가지고 더 한 50석 더 얹어줬더니 이것들이 이제 일 안 하고 논다. 이게 이미지면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결과물보다. 예, 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 탄핵 때 광장에서는 박근혜 탄핵하자고 쭉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저때 원회였습니다.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 언어가 다르다. 저랑 많이 다녔죠. 엄청 그거 쳐발려졌어요.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거든요.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 시위 들을 민주당은 나가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나가더라도 마이크 잡지 마라. 그랬었어요. 저는 원회였어요 그때. 그래서 자유롭게 마이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대한 대중의 흐름 국민의 요구를 한 박자 늦게씩 이걸 접수하는 거예요. 촛불에서 이종원 주인공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100만 나오고 200만 나오니까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또 다 나왔어요 또.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일단 일을 저질러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의총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야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해야 된다면 총선 때 뭐하러 선거운동하냐. 한 표 달라고 한 석 더 달라고.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당 150석 야당 150석
그 가위바위보에서 그냥 나눠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석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석의 힘, 다수결의 힘이 크기 때문에 총선 때 우리 다수당 만들어 주십시오. 한석 더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가서는 5대5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매 과정마다 박수 받을 수 없어요. 나를 좀 못 알아주더라도 결단 딱 하고 마지막에 퉁쳐서 종합평가해보니까 잘했네. 그때 박수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간이 작아.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 점을 100번 인정하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점들을 고쳐야 된다. 예, 또 국민의 인식도 좀 바뀌어 주셔야 된다. 무슨 다수결로 처리하고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면 무슨 의회 독재했다고 그러고 강행 처리했다고 그러고 날치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그 민주적 절차 외에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걸 자꾸 앞세우다 보니 그런 이데올로기에 쩌들어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그런 걸 결단하기가 쉽지 본인이 않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렇죠. 상황들을 그런 설명해 주신 상황과 것 같은데 조건이다. 근데 아까 그 말 되게 너무 동감한 게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상황 누가 몰라요. 근데 국민들은 국회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다 그냥 내 생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답답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공교체론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네, 네. 지금은 정말 어찌 됐건 결과물이 대선 끝나고 나오더라도 뭔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양반 또 지역구 내려가서 선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밥만 쭉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은 나쁜데 이재명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물론 그 이미지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그런 상황들 좀 만들어 주시면 옛날 같은 핑계 대죠. 민주당 뭐 과반도 안 되는 데인데 역대 180석 여당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네. 한번 1년 동안 과정을 되짚어 보자고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 때 우리 전 상임위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일처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뭐 독재 프레임 뭐죠? 그게 독점 프레임 스스로 내주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발목 잡히고 그렇죠. 국토위 같은 경우도 야당이에요.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야당 상임위원장이 되니까. 네. 자, 내줄 건 내주고 지지자들한테 욕먹고 또 일처리 못하니까 무능한 소리 듣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독점 프로그램에 갇혀서 손해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실이지. 그렇지만 그러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통과시켜서 나타나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결과로 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저쪽 넘겨줘가지고 우리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우리 지지자들 열받게만 했지? 자기 원내대표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자기 아까 원내대표 진성진 의원님 말씀 너무 공감돼요.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요. 홍남기가 180석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커버해야지. 저거 돌파 사람들이 못해? 민주당이 커버해야지 그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이재명이 커 보이는데 홍남기 하나 어떻게 못해갖고 180명이 쩔쩔매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니까 정권을 교체해라. 왜? 저쪽은 정권 주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할 건 다 하거든요. 지네 마음대로. 글쎄 저도 자, 똑같은 그러면, 생각이고 예. 이 말씀만 진성진 드릴게요. 의원이 저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성진 의원님은 현실론을 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됐을 때 저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주장도 실제로 하고 그랬는데 못했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기회주의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홍남기 같은 사람도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좌대간 그런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하는 데에는 좀 정치 사회적 조건도 우리가 함께 좀 고려되고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진행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는 힘들어요. 당 지도 원내 지도부가.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수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저항했습니까? 네. 법적으로 탁 통과시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 그대로 가는 거거든.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있잖아요. 네. 힘들죠. 여기저기 태클 많고
근데 막상 그걸 일어난 걸로 딱 통과를 시켰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기정사실화 되는 그게 거죠. 그렇죠. 이틀을 하면 끝이야 이슈가. 한 일주일 고생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명절이잖아요. 근데 아 그렇구나. 명절이라 너무 막 지지고 볶는 이야기보다 결론적으로 3월 9일 날 있는 대선이 희망적 요소들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부정적인 요소 딱딱 지우고. 우리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명절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퍼져야 될 이슈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딱 지워봐. 부정적인 이야기 네. 지우고 희망적인 이야기, 희망적 요소. 희망적인 요소. 참 낙관이. 이거지. 술자리에서 윤석열 너보다 못하잖아. 너보다 아는 게 없고 너보다 못하는데 왜 찍어? 이거 하나. 예.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딱 한 사람씩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민 한 사람씩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노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인들이 욕먹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국민을 설득한다고 해야 먹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이 그냥 일반의 상식을 갖고 생각할 때 어떻게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선제 타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점술에 의존해서 되겠는가? 이것만 물어도 저는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참 말거리는 많아요. 저쪽은 지금 데미지가 엄청 있어 지금. 그렇죠. 리스크도 크고. 오늘 어느 보도에 보니까 무슨 주역을 강의한다는 점술가를 강남에서 봐가지고 김건희 씨가 강의를 듣고 윤석열 후보를 데려다가 함께 밥을 먹었다잖아요. 사진도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예 사진도 있고 무슨 호도 지어서 받았다든가 그랬잖아요. 율산? 예, 율산이라는 호를 지어받았는데. 난 지산인데. 그러니까 같은 산이더라고. 근데 그이가 당신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해라. 검찰총장. 검찰총장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 됐을 때 통화를 한번 했는데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점술가하고. 근데 옆에서 그러니까 조국이가 대통령 될 수 있는가 되는가 한번 물어봐 그랬댔잖아요. 윤석열이. 예, 윤석열이. 되게 웃겨요 진짜. 그걸 증언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로 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때부터 정치 검사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대오 프로젝트. 그렇지.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술가가 명확하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런 걸로 대통령 나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국 장관하고 잘 지내라. 그러면 그 뒤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그걸 결사적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진짜. 에? 구원인들 없으면 한마디 할래 근데 못 참겠다. 근데 점술가의 점술에 의존해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그게 정상 국가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연휴 때. 있잖아요. 가족이 있을 때 이재명의 그 상대원 시장 있잖아요. 예, 폭풍 눈물 싹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설명도 해줘야 돼. 상황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응. 그거는 상황을 이야기 듣고 나면 욕 못하지. 폭풍 눈물 있잖아. 네. 그거를 주변들한테 다 틀어주는 거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인 게 뭐가? 틀어주지 예. 말자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그만 보일 때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자꾸 눈물 보이는 건 여기서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근데 내가 또 안 울면 이미 되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 그건 이제 나온 거니까. 지지층 결집용이에요. 안 울게. 우리가 써먹는 아젠다로서는 지지층 결집용. 뭐 그런 건 좋을지 몰라도 제가 보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면 좀 카리스마 있고 저 사람은 좀 믿을 만한 맞아요. 사람이다. 이게 더 그 필요하지.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는 이재명 설날 후보는 이후에는 이제 큰절하거나 그렇지. 이제 이런 걸 각자 안 하는 사과할 게 좋아. 만큼 사과했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자꾸 우는 모습보다는 국민의 눈물을 언제든지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유능하고 큰 후보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저는 좋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올 때쯤까지는 별명이 사이다였잖아요. 예. 그 사이다가 그치.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그래요. 고구마가 됐나? 시원하게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로키라고 하는 게 예. 상황 관리한다는 느낌을 들면 이재명 다음을 잃어서 경선 때도 그거 한번 상황이 있었잖아요. 경선 때도 그렇죠. 한번. 이리 지키려다가 결국 지지율 막 따라잡히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이다로 가니까 또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로키가 어. 그 아이 오브 타이거 실베스터 스텔론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 로키의 주제가 로키 말고 그거였어요? 이 시대에 참 말장난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다음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예. 앞으로 대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41 좀 못 남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 선거는 정말 길게 남은 거예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가면은 날이면 날마다 이재명 후보 마이크 잡고 하는 연설도 봐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이재명 다음을 잃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제 생각. 예. 그거를 복원해야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 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건 잘했다고 보고요. 대신 싸움은 대변인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럼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거죠. 하고 후보는 지도자 상을 계속 이제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을 검증하는 것은 ABC입니다. 그걸 어떻게 빼요? 저 사람이 자질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검증해야죠. 검증은 계속 하자고. 그렇지.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혹들은 얼마든지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던지는 거. 막 던지고 저쪽에들. 막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네거티브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는 하지 말고 그런 건 하지 검증은 말고 철저하게 하자고. 검증은 철저하게 네, 해야죠. 제가 오늘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대 한 초반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6명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경기도 도민인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이야기 들으니까 뭔 일이 안 듣다고 들리잖아요. 왜? 네. 그게 칵테일 파티였까라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딱 들려. 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 경기도는 그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 그러면서 그게 이야기를 풀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태극기 부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화된 태극기 부대는 아니고 약간 보수성이 좀 강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이고 윤석열 그거 그냥 대통령 시켜놔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재명이 더 잘할 것 같아. 이 느낌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 경기도 아줌마가 이렇게 이거 주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아주머니들이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을 훨씬 잘할 것 같다는 걸 똑똑하긴 해. 거죠. 일은 잘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우리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내가 바라본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가 바라본 이재명 경기도정, 내가 체험한 경기도정 이런 소감들을 어딘가 좀 하나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생한 체험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 태극기 부대도 인정한 이재명. 그렇지. 그런 걸 남겨주시면 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도 인정한 이재명 무궁화라. 네. 무궁화라. 영원하라. 무궁화라.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저는 잘 싸우는 정당이라고 알아요. 진짜 저런 수구 세력들에 맞서서 정권을 지금 이제 4번째 도전하는 정당이라서 아직 총력전이 펼쳐지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23일을 남겨놓으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 180석의 위력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이재명 다운 어떤 진가가 23일 동안 선거 운동 기간에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진짜 민주당 생각보다 잘 싸워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헛발질도 하지만 또 전면전 붙으면 전력 대 전력으로 아직 한 번도 안 붙었어요. 근데 이쪽 전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이쪽은 육해공을 다 갖추고 있고 저쪽은 뒤에 주술사들만 있어요. 법사 짝대기 들고. 그래서 정말 전면전 붙으면 민주당이 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설날 때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제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저기서 정권 교체 여론이 넘고 여러분들이 아까 민주당을 비토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비토하고 이재명 후보 비토할 때요. 욕 막 먹어주세요. 같이 먹다가 딱 한마디 해서 끝날 때 그래도 윤석열은 좀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자기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하면서 하면 정치 싸움이 나요. 근데 다 욕하는 거 맞장구 쳐줘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하고면 그 친구도 네, 아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이재명이다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윤석열은 아니지. 이게 윤석열은 편하긴 해. 아니지. 예. 그게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해. 네. 아, 그래도 아무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요게 네. 괜찮아. 제가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 여론조사는 제가 날마다 나오는 여론조사 합산까지 받아보는 사람이에요. 수치는 말씀 못 드려요. 올라가는 왜 거는 말씀을 못해요? 공표 안 된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저 후보가 막 10% 이상 뛰고 윤석열 지지율은 좀 비정상적으로 뛰어요 지금. 그거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포장돼 있는 거지. 네. 이재명 후보는 빠지더라도 쉽게 안 빠져요. 조금 느리게 빠지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지율 자체가 가는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아예 끝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겠다 같은 패배 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 변했다가 아니라 그 진영 사람들이 어느 쪽이 신나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제는 뭐냐면은 투표장에 나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론조사로 하여금 우리 진영의 사람들 사기를 죽여서 댓글창 분위기 안 좋아요. 니들이 그러고 있을 때냐, 말로만 그러냐. 이 양반들아, 정치를 말로 하는 거야. 그러면 길거리 나와서 우리가 무슨 뭐 멱살 잡고 싸우기라도 하리? 이게 다 선거 운동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이게 희한한 게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그 우리 스패너들이 이렇게 좀 막말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지시키잖아요. 근데 구독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달라요. 구독자인 사람은 삭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구독자가 아닌 사람은 아예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한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 다가 우리 구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작업 세력 들어와서 이쪽에 사기 죽이는 용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사기 죽으면 일단 안 되고 죽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예, 예. 후보 질러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 설이라고 하는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미 명절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수치로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프도 확실히 보여.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또 된다는 거죠. 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제가 클로징 멘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선거는 전쟁과도 같은 거라서 북을 울리고 함성을 높이 하면서 이 공성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기소침한 팀이 칩니다. 기세 등등하고 선거는 대세다라고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동안 일부러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자. 정청래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봐. 저도 뭐 좋은 말을 다 해보고. 그럼 저도 해야죠. 왔는데. 예. 포기할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지금은 양쪽의 모든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 있는 때여서 이슈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반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지지율이 좀 오르고 또 나쁜 뉴스가 나오면 지지율이 막 빠지고 이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자라고 하는 자세로 이번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방문에 못하는 대신에 안부 전화로 친구에게 드리는 메시지로 이 나라의 미래를 한 번쯤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권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총수. 네, 저는 민주당의 최고의 이재명 후보님의 든든한 그 지원 유세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지. 지금 이 상황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대권 잡고 뭐 한다는 안 먹혀요. 지금 의원님들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자들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잘한다 응원하고 그래야지 다음 총선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성대모사는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윤석열 성대모사는 네. 뭐 마지막 인사는 그걸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제가 믿는 거 국회의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냥 법사들이나 우리 무당 그분들이 저에게 항상 너는 뭐가 될 것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건이야, 오빠 왜? 네가 정권 잡으면 다 죽인다 그랬어? 다 작살나지. 여러분들 정권 뺏기면 죽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때 김건희 한마디 하죠. 고개 깔아. 뭐 이런 거. 눈 깔아. 눈 깔아 이런 거. 네. 자, 일단 오늘 방송 중에 개총수 덕분에 스포츠 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다 아유, 기억했어요. 감사드리고 명절 끝나고 나면 진짜 대선전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게 예선전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탐색전. 이제 명절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왜 그 복싱도 있잖아요. 1라운드에서는 서로 탐색전 하잖아요. 막 각종 아젠다를 갖고. 근데 이제 잼만 날리고 있었던 거지. 진짜 게임은 명절이 끝나는 순간 시작된다. 그때부터는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볼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재명 후보 광주 내려가시는데 광주에서 그 뭐더라? 그 우다방에서 보장께 나만 이해하는 그 제목이 걸려 있더라고. 우다방? 그러니까 충청도 가면은 우체국이 광주 우체국. 아, 거기를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만나니까 우다방이라고 그 앞에서? 됐어. 그리고 그 이벤트 제목이 밤 오후 6시인데요. 우다방에서 보지 않게 저희 현장 중계 팀 내려갔습니다 벌써. 역시. 그리고 광주도 서울에 따릉이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는 이름이 타랑깨예요. 타랑깨. 타랑깨. 아, 타랑깨. 재밌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우다방에서 보장깨란 말이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한테도 다 아는 말입니까? 광주에서는? 그건 모르죠. 저도 광주를 떠나온 모를 지가 거예요, 그건. 오래돼가지고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대전에서는 80년대 우리는 동양백화점 제일 유명했거든요. 예. 동백 앞에서 봐 이랬거든요 우리는. 아. 근데 지금은 동백 앞에서 봐를 아무도 몰라. 모르죠. 우리들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홍보 감각이 조금 그렇지. 올드해. 서울에서는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서울은 뉴욕제가 종로서적 앞에서 봐. 종로서적 앞에. 근데 종로서적 지금 없어졌잖아. 예. 종강 옆에. 끝낼 수가 없네. 끝낼 수가 없어. 계속 할까요? 하나 좀 설날까지 올드하게 좀 그래. 개총수는 어디서 봤어? 강남역 뉴욕제가 6번 출구. 그래도 좀 세련된 거 아니야? 저희는 그랬어요. 뉴욕제가. 강남은 거의 안 나갔는데 거의 종로에 놀았네. 강남이라서 그래. 네. 자, 우리는 뭐 주로 종로서적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봐 했지.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청래 대선 이야기 딱 여기까지 20번째 방송이었고요. 자, 이제 2월 달도 좀 신나게 달려보시고. 설날 연휴 때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해요. 당연히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 예. 뭐 하시겠어요, 뭐. 설날 연휴 때 아니, 차례 지내놓고 뭐 할 게 뭐 있다고 고향 설날 사는데. 연휴 때는 며칠이야? 그저 못 나올 수도 월화수. 월화수가. 수요 수. 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나와? 그 만약 사정 봐서 못 나오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안 돼 사장 안 봐줘. 그리고 아니 다음 주는 원래 제가 안 나오는 날이야. 그분을 내가 준비를 못했어. 그러니까 나와야 돼. 나 격주로 나오는 사람인데. 아니 돼. 계속 싸우세요. 나도 격주야. 그래도 그래. 이 방송을 안 나오시겠구나. 설날 연휴 때는 나와 그래도. 아니, 이 방송을 끝내지 말고 설까지 합시다. 계속해. 아니 딴 분을 지금 준비를 못했어. 자, 그리고 그 정치에 과몰입 몰입하신 분들한테 쉴 땐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막 뭐 진성준 너 그럴래 정청래 그럴 하실 필요 없고. 아니, 쉴 때 쉬어. 쉴 때 쉬더라도 지금은 쉬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씀 드리고 네, 물러갈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니의 과일로.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